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충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실 독립운동가는 고원 박상진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고원 박상진 의사 그러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또 잊혀진 독립운동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박상진 의사를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상진 의사는 참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1921년에 이제 사형 순국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이 박상진 의사가 남긴 독립운동사에서의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박상진 의사는 독립운동 단체로는 딱 하나의 단체에서 활동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삶을 사셨는데 그 단체가 바로 광복회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1910년대에 활동하는 단체인데 사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곳이 많겠죠. 시대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독립운동 기간이 있고요. 지역도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는데 독립운동 가장 하기 어려운 곳은 국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191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10년대는 일본이 식민 통치를 시작을 하면서 무단 통치라는 걸 실시를 해요. 헌병 경찰을 동원을 해서 아주 억압과 통제를 했던 감시와 통제가 가장 살벌했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고 그리고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던 국내는 독립운동의 객관적인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1910년대 국내에서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광복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항일투쟁을 준비했던 분이 바로 박상진 의사라는 분입니다. 박상진 의사를 강의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1910년대 독립운동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10년대 독립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1910년에 나라를 망하고 그다음에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1910년대인데 우리는 이 김자진을 알죠. 청산리 대첩하면 이제 김자진을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은 김자진 장군이 만주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광복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 박상진 의사라는 분이 만주로 파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김자진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분을 만주로 파견한 박상진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고 잊혀진 독립운동가인데 저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아주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박상진 의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박상진 의사입니다. 호는 고원이라고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지신 호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울산에서 태어나십니다. 지금 울산 광역시인데요. 1884년에 지금 울산 광역시 송정동, 그 당시는 이제 울산 송정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는데 이 집안이 상당히 부잣집이었어요. 상당히 부잣집이었고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박상진 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 후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울산광역시 땅에 60만 평. 상당히 이게 제가 시가로 어떻게 계산한지 모르겠는데 60만 평 정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시느냐고 다 쓰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상진 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저도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등병문 처단하러 갈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 도시락 폭탄 던지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부인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독립운동가인데 사실은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후손분들은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으로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대표적인 예가 박상진 의사라고 할 수가 있고 명문 집안이에요. 가장 가까이 생부가 박시규라는 분인데
여주희 씨하고 이제 박시규 선생 사이에서 태어나시는데 요 생부가 문과 급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균관 전적, 사관원, 정원, 홍문관 시독 상당히 높은 중앙정계에서 관직을 하셨고 마지막 하신 관직이 규장각 부재학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삼품에 해당되는 관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상당히 손이 귀해요. 손이 귀해서 박시규 선생이 이제 외아들로 박상진 의사를 낳으셨는데 예전에는 그 큰 아들이 이제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을 이제 큰 아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양자 보낸다 뭐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박시규 선생 형 되시는 분이 박시룡 선생인데 이분도 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시규 선생도 상당히 어렵게 박상진 의사를 얻었는데 100일 되는 해에 그 백부 되시는 큰아버지,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의 큰아버지 되시는 박시룡 선생한테 양자를 보냅니다. 이 양아버지죠? 그러니까 큰아버지 되신 박시룡 선생도 대단합니다. 문과에 급제를 했고요. 홍문관 시독, 홍문관 교리 뭐 이런 높은 관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00일 되던 해에 백부 되시는 박시룡 선생한테 출계를 하고요. 4살 때 1887년인데 울산에서 경주 녹동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명문 집안이고 부잣집인데 경주로 이사를 하신 이유는 울산이 이제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될까? 예전에는 바닷가에 살면 좀 멸시를 받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경주 녹동으로 이사를 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살 되던 해에 경주 최부잣집 최영백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년기는 명문가에서 또 부잣집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 박상진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박상진 의사 생가입니다. 울산 송정동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잣집이라는 게 그냥 표시가 나죠.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보통 집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부잣집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이제 초가상간인데 상당히 부잣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여기 가면 박상진 의사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안에 조그만하게. 네. 자 이제 스승 왕산 허이를 만나게 되는데 박상진 의사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상진 의사가 항일투쟁을 하는데 그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왕산 허이라는 분입니다. 왕산 허이 선생은 구미분이신데요. 1910년 나라 망하기 직전에 의병 전쟁을 벌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 왕산 허이 선생이 박상진 의사하고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1910년대 직전에 국권회복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틀려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1910년이지 않습니까? 1910년 바로 직전에 요거 이제 학자들마다 좀 틀린데 1894년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1900년, 1905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시기를 국권회복운동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뺏기잖아요. 근데 아직 나라 뺏기지는 않았죠.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권리는 점점 일본한테 빼앗겨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빼앗겨져 가고 있는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권회복운동은 노선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의병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의병전쟁이고 하나가 계몽운동이에요. 의병전쟁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뺏기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앗겨져 가고 있는 나라의 권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전쟁을 통해서 무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있는 무기를 들고 가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계몽운동은 조금 틀려요. 계몽운동은 이 당시 계몽운동가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사회진화론이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왜 나라의 권리가 빼앗겨져 가고 있느냐. 우리 계몽운동가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강자와 약자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긴다? 강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토끼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기죠. 호랑이가 왜 이기겠어요? 강자니까.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왜 일본한테 이렇게 나라가 점점 국권이 빼앗겨져 가고 있느냐?
일본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일본처럼 강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요. 산업도 발전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력이 커지겠죠? 그럼 실력이 커지면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강해지면 국권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운동 노선이죠. 근데 이게 똑같은 목표, 똑같은 국권 회복이란 똑같은 목표를 갖고 투쟁을 하는데 요거는 실천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자라는 거고 요거는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자,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해요. 실력을 키워서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자강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즉 실력을 키워서 강해지면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권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 김자진 강의할 때도 물어봤었는데 이거 방청하신 분들은 의병전쟁하고 계몽운동하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목표는 똑같은데. 우리 큰애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요거 배울 때 요거 써놓고 야, 의병전쟁은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장을 투쟁을 하는 거다. 계몽운동은 미래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다. 뭐가 맞는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중2 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표가 같아요? 그러면 합쳐서 하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얘는 공부는 못하는데 이런 건 잘 찾아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권회복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중학교 2학년도 깨닫는 건데 못 깨달으셨어요. 잘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 국권회복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박상진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투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하지 못하느냐? 이분들 사상적 배경이 틀려요. 이 의병전쟁은요, 한말에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자라는 아주 보수적인 사상이에요. 조선 후기 양반들, 유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죠. 조선의 사회 제도나 문화는 지켜야 되고 외래문물은 배척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 위정척사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문물, 근대문물 받아들이는 거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상이 위정척사 사상이고 계몽운동은 좀 틀려요. 계몽운동은 개화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서양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국주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말에 위정척사 사상하고 개화사상이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배척하자라는 걸 이분들은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사상은 서로 대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말 국권회복운동까지 전개됐을 때 위정척사 사상은 의병전쟁으로 발전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한말 의병장들은 유학자들, 유림들, 성리학자들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화사상은 계몽운동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것이 합쳐져요. 언제 합쳐지냐면 1910년 지나가면서 합쳐져요. 우리 민족운동가들도 깨달았겠죠. 그래서 1910년 넘어가면서 이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독립전쟁론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한말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투쟁 방리학이자 이념 체계예요. 그러니까 국권회복운동기 때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서로 따로따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는 국권회복이 아니죠. 1910년 나라가 뺏겼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립을 하는 방법은 뭐다?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국권회복운동일 때 의병전쟁 노선을 차용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군대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운 다음에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무기도 구입하고 군대도 양성을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이 될 때까지 힘을 키운 다음에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키우자라는 개념, 실력을 키우자라는 개념은 계몽운동 계열 노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서 독립전쟁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권회복운동기 때 의병전쟁 계열 분들 실력이 없는데 계속 전쟁만 하다 희생만 컸다라는 거죠. 계몽운동 계열 분들 실력만 키우다 한번 싸워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1910년을 계기로 해서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박상진 의사는 요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독립전쟁을 국내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 노선만 추구를 하게 되면 이 독립전쟁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서로 사상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전쟁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의병적 성향과 계몽적 성향을 다 겸비해야 되는데 바로 박상진 의사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독립전쟁론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뭐다? 광복회라는 거예요. 광복회를 조직하시고 활동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바로 박상진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 전까지 국내에서 무단 통치 상황에서 이 독립전쟁론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10년대는 간단합니다.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주나 러시아나 저 연해주나 중국 관내나 여기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져요.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만들어야 된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되는데 여기 스스로가 독립전쟁을 벌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자금이 보내줘야 되고 인물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비밀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많은 비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비밀 단체들도요.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로 나눠져 있어요. 요 이제 국권회복운동의 한계점들이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로 독립운동 단체가 나눠졌는데 이 광복회라는 단체는 바로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독립전쟁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광복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1910년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선 뭐가 건설된다?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돼요. 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중국 관내 이쪽에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요거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비밀 결사의 시대라고. 그 비밀 결사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광복회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광복회라는 단체는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 인데 그 광복회라는 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 의병적 성향과 계몽적 성향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인물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박상진 의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보면 왕산 허위 선생은 의병장이에요. 한말 유학자고 대표적인 성리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1894년, 95년 때 의병 전쟁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의병장이에요. 근데 이 왕산 허위 선생이 저 김천 지역에서 의병 전쟁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 근처에 진보, 경상북도 진보라는 곳에 은거를 하고 있었는데 박상진 의사가 요 경주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진보를 왕래하다가 박상진 의사를 만나고 허위 선생을 만나고 박상진 의사가 허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산 허위 선생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벼슬이요. 나중에 중추원 의관도 하고 평년 판사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의병 전쟁을 하신 분이죠. 직접 의병장에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13도 창의군이라고 그래서 전국 의병부대 연합작전을 주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국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해요. 13도 창의군이 모여서 서울을 탈환하자 그래서 의병전쟁을 벌여요. 13도 창의군을 만들어서 의병전쟁을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보면 의병적 성향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척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왕산허위 선생은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척사적 성격만 갖고 있다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유림들을 우리가 혁신유림이라고 합니다. 유림 유학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분들은 되게 위정척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유학자들이니까 양반들이니까 외래문물 배척하자 근대문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혁신유림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조선이란 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래 문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유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보면 동도서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동도서기? 아이고. 이게 동양의 도, 서양의 그릇 이런 뜻인데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런 거예요. 사회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거를 유지를 하고 물질 문명, 과학기술 문명, 과학기술, 근대 문물 이런 것들은 서양 것을 채용하자. 이게 이제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요. 근데 되게 유림들은 동양의 도만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혁신유림들은 동양의 도는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상적 전환을 하는 유림들을 우리가 혁신유림이라고 합니다. 왕산허위 선생은 가장 대표적인 혁신유림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요. 신학문도 수용을 해요. 양반 유림이면서 그리고 계몽사상도 수용을 해요. 13도 창이라고 의병전쟁까지 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유교 생활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유학자적인 삶은. 그런데 근대의식이라든지 민족의식,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혁신유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을 본인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전달했다? 박상진 의사한테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요, 박상진 의사는 왕산허위 선생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척사적 성격도 있고, 의병전쟁적 성격도 갖고 있고 계몽운동적 성격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만드는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왕산허위 선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이 왕산허위 선생이 진보에 계시다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당연히 박상진 의사는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따라서 올라가요. 박상진 의사도. 그래서 1902년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가 19살 때죠. 19살 때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산허위 선생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왕산허위 선생은 관직 생활을 하고요. 박상진 의사는 왕산허위 선생 밑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요. 주로 이제 정치하고 이제 병법을 배우게 되고 서울에 가면서 이 당시 서울은 이제 가장 근대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근대 문물을 접하고 계몽 사상을 접합니다. 그런데 박상진 의사가 옛 위정척사적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대 문물을 접하고 근대 사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산허위 선생의 권고 때문에 그래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어렵다라는 거죠. 척사적 성격도 갖고 있고 계몽적 성향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는 양반집 자제죠. 양반집 자제이기 때문에 위정척사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노노맹자 대학 중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몽 사상을 가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가서 왕산허위 선생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신학문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혁신유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왕산허위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상진 의사가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는 사상적 기반을 누가 제공했다? 왕산허위 선생이 제공을 했는데 그분은 혁신유림이었다라는 거죠. 척사적 성격 플러스 계몽적 성향을 다 갖고 있던 인물이었고 요거를 그대로 누가 전수받는다? 박상진 의사가 전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 독립전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바로 요때 형성한다라고 해요. 근데 문물을 어떻게 접하느냐? 왕산허위 선생이 학교를 가라고 그래요. 학교를. 그래서 양정의숙이라고 서울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서울에 가면 양정중고등학교 있거든요. 그 학교예요.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계몽운동 계열 분들이 만든 대표적인 근대 사립학교예요. 여기 전문부에 입학을 합니다. 전문부에 입학을 해서 이게요. 위정척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의병전쟁 계열 분들은 계몽운동 계열에서 만든 저런 사립학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박상진 의사는 혁신유림의 사상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는 근대 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립학교 양정우숙에 들어갑니다. 뭐를 배우느냐? 경제하고 법률을 배워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판사 시험까지 합격을 해요. 판사 시험까지? 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평양 지원에 발령까지 받아요. 근데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양정우숙 전문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지금 왕산 허희 선생은 의병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제자인 박상진 의사는 신학문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제자가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사상은 똑같은 거고. 네. 이 당시 또 중국 여행을 자주 해요. 박상진 의사가. 이 당시 이제 제국지 열강들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중국을 여행을 하면서 제국지 침략을 받고 있는 중국 또는 제국지 열강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양정우숙 다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서울에는 이게 지역적 편차도 좀 있어요. 의병 전쟁은 되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서울에서 의병 전쟁은 일어날 수 없고 계몽운동은 새로운 사상을 수정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 주변에서 계몽운동이 일어나요. 사립학교들도 되게 도시 주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정말 많은 계몽운동가들이 모여들었겠죠.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은 계몽운동 계열 인물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민회 활동을 했던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계몽운동 계열 단체들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교남교육회, 달성친목회 이런 단체들의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척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박상진도 근대 사상을 접하면서 계몽운동 계열 분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양정우숙을 다니면서 중국을 여행을 하면서 근대 사상을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척사적 성격과 계몽운동적 생활을 겸비해 가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왕산 허희 선생의 죽음이에요. 왕산 허희 선생은요.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쳐요. 근데 뭐 동대문박 30리라고 지금 서울시 중량구 정도까지 오셨다가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가 되셔서 일본 애들한테 사형을 집행을 당해요.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지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대 있죠? 이 서대문 형무소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사형 순국하신 곳이에요. 지금 가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일 먼저 일본 일제한테 사형 순국하신 분이 왕산 허희 선생이에요. 네, 왕산 허희 선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일제한테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1908년이니까 박상진 의사가 25살 때. 근데 이 당시 독립운동가가 사형이 집행되니까 장례를 지낼 분이 없어요. 이 집안이 다 독립운동 집안이라서 이미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거나 그래서 이제 허희 선생 장례를 치를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산 허희 선생은 제자가 있죠. 누구? 박상진 의사. 그래서 혼자 시신을 다 수습해서 구미로 갖다 장례를 치르신 분이에요. 이때 박상진 의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냐? 지금 1908년이죠. 나라는 1910년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왕산 허희 선생 자기 스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근데 그 독립운동 의병 전쟁을 하다가 사형 순국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죠. 신학문을 수용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의병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실력을 키우는 신학문을 수용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왕산 허희 선생이 박상진 의사한테 양정우숙에 가라 신학문을 수용해라 이 가르침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라는 뜻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왕산 허희 선생의 죽음이 큰 충격을 줬는데 이 당시 의병 전쟁에 참여하진 않고 계속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실력을 키우는 일을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정우숙을 다녀요. 그래서 박상진 의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박상진은 계몽 사상을 받아들였으나 민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를 고집하진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박상진 의사는 계몽운동 계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계몽운동이 맞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운동의 수용은 방법상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 방략에 있어서는 허위와 같이 무장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박상진 의사는 척사적 성격과 위정 척사적 성격과 계몽적 성격을 다 겸비한 인물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1910년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1910년 27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 등용시험에 합격을 해요. 평양 지원에 발령까지 받아요. 그런데 부임은 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가 경술 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평양 지원의 발령을 받으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잡혀오겠죠. 그런데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잡혀왔는데 자기도 한국 사람이고 독립운동가의 계통을 읽고 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겠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양 지원의 발령을 거부합니다. 판사 시험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양 지원 판사로 가지 않고 이때부터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독립전쟁을.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남북만주를 여행을 합니다. 북만주, 남만주, 중국 하나 이쪽을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박상진 의사가 왜 이 당시 북만주 지역을 여행을 했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독립운동을 벌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동지들을 규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분들이 만주 쪽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만주를 여행을 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 세계 정세를 좀 파악할 필요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1910년대 들어가면 국외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된다고 그랬죠? 서간도, 북간도 막 이쪽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뭐 유아현 삼원포에 뭐 좀 어려워지는데 경악산이 부민단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독립운동 기지의 현실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직전에 남북만주를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동지들을 규합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독립운동 기지들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박상진 의사가 제일 핵심적으로 봤던 것이 서간도 지역이에요. 서간도. 우리 만주 그러면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독립운동 기지들이 딱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서간도하고 북간도. 우리 그냥 합쳐서 만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간도. 근데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왼쪽을 서간도, 오른쪽을 동간도라고는 안 해요. 북간도라고 해요. 근데 독립운동 기지가 좀 틀려요. 서간도하고 북간도는. 백두산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쪽 서간도 지역인데 여기는 독립운동 기지들이 어떻게 건설이 되냐면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져요. 북간도 지역은 이미 이주되어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는 주로 어디 쪽을 갔냐면 서간도 지역을 갔어요. 이 서간도 지역에 대표적인 게 경악산, 뭐 부민단 이런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지들이 되게 안동에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주로 건설한 지역들이에요. 이 안동 유림들도 안동 쪽에 대표 뭐 이상용 선생이니 김동삼 선생이니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서간도 쪽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되게 혁신 유림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도 안동 유림들도 똑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척사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노노 맹자 이런 가르침은 조국을 독립을 되찾은 다음에 읽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혁신 유림적 성격을 갖고 있던 분들이 서간도 지역에 가서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박상진 의사가 이 당시 1910년대 초에 서북간도 만주 지역을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비참해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서간도, 북간도 쪽 독립운동 기지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910년 나라가 망하면서 인위적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족들 데리고 다 집단 이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주죠. 만주. 압록강 넘어서 만주잖아요. 일단 땅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물을 갈아 먹어야 되고 풍토병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간도 쪽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던 초창기 때 1910년, 11년에 이 만주 쪽에 대기근이 들어요.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 만주 쪽의 독립운동기지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박상진 의사는 이 당시에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기지들을 답사를 해요. 그러면서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야 된다? 국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주 지역을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1911년 28살 때 안동여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저 안동이 경상북도 안동이 아니라 그 신의주 앞에 단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한자로는 안동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안동여관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중국을 여행을 하면서 신해혁명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1911년에 중국이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주의 국가가 수립되잖아요. 청나라가 망하고, 네, 그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 1912년 29살 때 아주 중요한 상해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상덕태상해라는 겁니다. 상덕태상해. 저걸 왜 만들었느냐? 안동여관이나 상덕태상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1910년대죠. 1910년대? 이게 1910년대는 헌병경찰제도예요. 그러면서 억압과 통제가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동지들이 모이고 많은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골에 막 한적한 집안에 막 독립운동가들 막 모이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일본한테 금방 들키겠죠. 들키겠죠.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런 근거지들을 주로 뭐를 만드냐면 상해나 또는 뭐 미곡상 뭐 이런 것들로 비밀 거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이제 잡화점, 쌀가게 이런 것들을 연락 거점으로 만들어요.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는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뭐 쌀 사러 갔다가 정보 수집하고 연락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대구에 만듭니다. 대구에. 상덕태상해라는 연락 거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관을 만든 거예요. 독립운동 거점이에요. 이게 광복계 최대 거점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동지들을 규합을 했는데 대표적인 분이 최기중이라는 분하고 우재룡이라는 분이에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최기중이라는 분이 만든 게 풍기광복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예요. 이건 1912년에 만들어지는데 저 단체는 의병전쟁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의병전쟁을 했던 분들이 경북 풍기에다 독립운동 단체를 만든 거고, 우재룡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평생의 동지가 되는데 이분은 산남의진이라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이에요. 여기서 의병 전쟁을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동지로 규합을 합니다. 이 두 분이 광복회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이 우재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광복회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산남의진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징역을 받아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일본 애들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하지 않습니까?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을 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일 합방을 뭐 축하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재룡 선생도 의병 전쟁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한일 강제병합이 되면서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의병 전쟁을 벌여서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다. 근데 사실 나라가 망한 거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된 것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탓만은 아니죠. 그런데 백산 우재룡 선생은 내가 열심히 조국의 국권을 회복해서 투쟁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내가 막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많은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은거를 합니다. 은거를 하는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독립운동하자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저 백산 우재룡 선생은 거부를 해요. 나는 망국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박상진 의사가 우재룡 선생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던 우재룡이라는 분이 박상진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의병 전쟁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병 전쟁. 지금 백산 우재룡 선생도 의병 전쟁에다가 체포되셔서 무기징역 받았다고 그랬죠. 그랬죠? 네. 근데 박상진 의사도 의병 전쟁을 벌였던 왕산 허위 선생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경우인데 왕산 허위 선생은 상당히 명성이 높았던 의병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산 허위 선생의 제자라는 의병 전쟁의 계열이라는 그런 인식이 백산 우재룡 선생한테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백산 우재룡 선생이 마음을 열고 광복회를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줍니다. 요거는 일단 의병적 성향 때문에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915년에 박상진 의사가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요. 저 단체는 대구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대표적인 계몽운동 계열의 단체예요. 계몽운동 계열의. 그러니까 보세요. 의병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가서는 의병적 성향이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계몽운동 계열했던 분들한테 가서는 자기가 신학문을 수용한 근대 문물을 수용한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척사적 성격과 계몽적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계열을 연합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광복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번이에요. 이게 다 초상화예요. 이거 최기중 선생이고, 저쪽 분은 이제 백산 우재룡 선생이에요. 저 우재룡 선생은 나중에 박상진 의사가 사형 집행된 다음에 1920년대 주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광복회 활동을 계승을 하시고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이후에 다시 광복회를 재조직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 우재룡 선생이 가장 믿고 따랐던 분이 바로 박상진 의사예요. 어느 정도냐? 저 우재룡 선생 판결문을 보게 되면 박상진 의사랑 집 주소가 똑같아요. 경주시 녹동.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 집이 우재룡 선생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설득을 한 다음에 광복회를 조직하기 전에 아예 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박상진 의사 집에 와서 같이 살 정도로 그렇게 동지적 결합을 했던 분이 바로 우재룡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분은 최기중 선생인데 요분은 경북 함창 분이에요. 요분은 이제 풍기 광복단에 만들었다가 이제 광복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분을 광복회에 참여시키는데도 바로 박상진 의사의 의병적 성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전쟁론인데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을 해서 독립전쟁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독립전쟁은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 건설, 국내에서는 비밀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의병전쟁 계열이 있어요. 이분들은 복벽주의 계열이라고 그러고 계몽운동 계열은 공화주의 계열이라고 그래요. 이게 1910년대는 좀 복잡한데요. 자, 의병 있죠? 의병. 지금 의병전쟁 계열 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몽운동 계열 분들 있죠? 그렇죠? 이분들이 1910년대 나라가 망하면서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이분들은 1910년 나라가면서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진 이유는 언젠가는 조국이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전쟁론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전쟁을 벌여서 조국이 독립이 되면 그 독립된 나라는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걸 합의 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독립전쟁을 벌여서 조국이 독립이 되면 의병전쟁 계열분들은 국왕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왕을 다시 모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전쟁론 합쳐서 독립전쟁을 벌이지만 이렇게 독립전쟁을 벌여서 조국이 독립이 되면 그 독립된 조국은 다시 왕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몽운동 계열 분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왕을 다시 모시느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틀려요? 의병전쟁 계열 분들은 국왕을 다시 모셔. 조선시대처럼 전제군주 국가는 아니더라도 입헌군주제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러니까 계몽운동 계열 분들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의병전쟁 계열 분들은 왕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만들자고 해요. 근데 요거를 조금 어렵게 말해서 요 국왕을 다시 모시자라는 노선을 복벽주의라고 그래요. 복벽주의라고 그러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죠. 이건 아주 유명한데 공화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공화주의. 네. 그래서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지지만 조국이 독립됐을 때 어떤 국가가 될 것이냐, 요거는 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의병전쟁 계열, 복벽주의라고 그러고 계몽운동 계열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도 저렇게 성격이 틀리는 거예요. 의병전쟁 계열 분들은 독립의금부, 풍기강국단, 민단조합 이런 단체들을 만드는데 요건 다 이쪽 복벽주의 계열이에요. 복벽주의? 하여튼 저렇게 독립운동 벌여서 조국이 독립되면 국왕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달성친목계, 조선국권회복단, 조선국민회 저것도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인데 저분들은 조국이 독립되면 공화주의 정책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 계열과 요 계열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단체가 바로 광복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복벽주의 계열과 공화주의 계열이 연합했다라는 것. 물론 1919년 넘어가면 복벽주의는 많이 쇠퇴해요. 국왕을 다시 모시자라는 생각들은. 그리고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1운동. 이 3.1운동은 대다수 조선의 민중들이, 백성들이 일으킨 만세운동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대세가 돼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공화주의가 대세가 되고요. 복벽주의는 많이 쇠퇴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바로 요 공화주의가 대세가 돼서 상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공화제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념상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1945년 8월 15일까지. 만약에 우리가 1919년 넘어가서도 우리 독립전쟁을 이 복벽주의 계열 분들이 주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화주의 국가가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입헌 군주 국가가 됐을 거예요. 경복궁에 우리 전하가 살겠죠. 그런데 1910년대에 넘어가면서 공화주의가 대세가 됩니다. 이 통합을 이뤘다라는 것. 이 복벽주의 계열하고 공화주의 계열을 통합을 이뤘던 단체가 광복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 독립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게 광복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광복회가 조직되는데요. 언제 조직된다? 1915년 7월 15일 날 만들어집니다. 이건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8월 달인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 연합. 요 풍기광복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기중 선생이 중심이 돼서 풍기에서 만들었는데 요건 의병전쟁 계열이고 민단조합은 경북 문경에서 만들어져요. 요것도 의병전쟁 계열이에요. 달성친목계, 조선국권회복단 요거는 계몽운동 계열이에요. 그리고 서북 지역에서도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도 계몽운동 계열이에요. 요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합쳐지는 거예요. 어디서? 대구에서. 근데 대구에서 합쳐지게 되는데 요 단체가 광복회고 요거를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다? 박상진 의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박상진 의사 출생에서 성장 과정하고 그다음에 신학문을 수용하고 광복회를 조직할 수 있는 배경 요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광복회가 벌이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